예,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에 비유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여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전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의에 인사청문회까지 어렵사리 열린 3월 임시국회가 불안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4개로 압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 오늘 하실 말씀 많으시죠? 예. 늘상 국회의장 말처럼 좀 품격 있는 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많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제1야당 원내대표의 내공이 저거밖에 안 돼서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좌파 포로 정권, 반미 종북,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1야당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냉전과 색깔론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라서 정말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밀밭에 가면 보리가 잡초가 되는 것이고 보리밭에 가면 밀이 잡초되는 것이고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주도적으로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는데 나경원 대표의 입장 그리고 즉 한국당의 입장으로서 본다 그러면은 싸움판을 본격적으로 벌여놨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그 끌어 들어가는 전략에 바로 말려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려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충분히 봅니다. 왜냐하면 당 내적 상황이 있고 당 외적 상황이 있는데 당 외적 상황이라 그러면은 전통적 지지층들이 왜 정부 실정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국당이 입을 다물고 있느냐, 뭐 바르게 싸우지 못하는 거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회 개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줬고 이런 상황을 당 외에서 싸우기보다는 당 내에서 싸우는 것이 즉 국회 내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효한 수단이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사용한 것이죠.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가장 주목받기 쉬운 그런 주제들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 당내적으로는 지금 지지도가 어느 정도 좀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좀 단일되고 투쟁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은 본인이 혼자 100% 작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뭐 보수 유튜브나 그리고 외신이나 기자들은 개인이 뭐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언론 자유 영역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하는 공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팀을 짭니다. 그리고 원내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이 적어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책위 의장이 오히려 좌파 포로 정권이 문제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문제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같이 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김관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그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그래서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제1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공이 약하다고 보는 것은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태극기 부대도 필요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세모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지만 이제 대표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원내대표가 취할 태도는 다시 태극기 부대 입맛에 맞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김관영 원내대표 정도로 그게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손학규 대표가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1야당이 했다면 그게 더 오히려 주목받았을 테고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연설에서 주목받아야 될 것은 색깔론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 이런 걸로 주목받아야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투쟁이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대안이 있는 투쟁 뭐 이런 부분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부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죠. 뭐 건설적인 얘기죠.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정치를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대중 지지라는 것은 꼭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서 그것이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대리 만족도 있습니다. 지지층들이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그걸 정치권을 통해서 토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넓게 본다 그러면 그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뭐 친박이다 비방이다 뭐 극우다 극우가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뭔가 모르게 지금 지지층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누굴 통해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걸 이제 한국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최 의원님 지금 이제 어제 장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나오죠. 본회의장을. 그 뒤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뒤따르죠. 지지자를 향해서 두 손을 쥐고 화이팅하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오늘 내가 잘 해냈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내가 뭐 하나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 제스처인지 저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에서는 굉장히 어수선했고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게 사실 파장을 던진 게 사실인데 밖에 나와서 저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기양양,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기양양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 한 큐 날렸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준 좀 높여달라고. 이게 뭐 사실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랐을 때 저렇게 교만해지고 또 보면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지금까지 제 상식으로는 대북 특사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보내지 야당이 협상단은 보낼 수 있지만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올라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막 욕하고 싶은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 욕하고 싶은 그 정서에 편승한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선거구제 협상에서도 몰리고 지금 선거구제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이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여성 대표로서 뭔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그건 이제 성공했고요. 예. 근데 그 센 모습이 과연 이후에 본인의 진로나 뭐 이런 것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고 특히 지금 국회 운영이 또 파행되면 1월에 쉬고 2월에 휴식하고 3월에 겨우 열었다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로 국회 색깔론 막말로 또 국회가 정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너무 소란스럽다 보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도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이건 같이 공멸하는 길이다.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따갑게 질타도 하긴 했는데 어제 문 의장의 이런 중재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라는 것은 반박과 재반박의 끊임없는 연속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상대 진영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얘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인 자세가 어느 정도 또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모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좋은 거거든요. 문희상 의장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의 입장이죠. 국가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부위원회 인사로서 국회가 원활하게 끌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이 뭔가 좀 말려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의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여권으로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박수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예민하게 받아서 자꾸 키워놓느냐라는 그 속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지켜받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국회의장으로서는 시적절한 그런 표현이었고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 조 의원님 사과하면 될 것 같다 하셨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이 어제 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긴급부총 열어가지고 윤리위치에서 지금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지고 윤리에서 징계되는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막말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건 뭐 나경원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을 해놓고도 서로 잘했다 그러고 황교안 대표는 또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걸 보니 박수도 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은 진짜 반평화 색깔론 정당임을 인증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의 그런 절차가 나경원 대표의 태도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은 뭐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누구에게 사과하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야당 원내대표는 사과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막말에 대한 사과를 할 용기가 없으면 정말 내공 부족이죠. 청와대도 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발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다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뭐 늘 그랬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끔씩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청와대 입장을 잘 기류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할 때 여당에 이때는 좀, 화가 났을 그렇죠. 때. 예. 화가 좀 나죠. 제발 좀 저렇게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그 당시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응했을 때 영향, 대응하지 않았을 때 영향,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청와대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 이번 나경원 대표의 발언 이후에 청와대의 대응 자체가 보면 부대변인을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냐 보면은 뭐 상황 자체가 심각하고 위중하다 그러면 대변인이나 수석이 직접 나와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반응을 하지 않기도 그렇고 반응하기도 그렇고 이 좀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그런 메시지로 봐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의 민감성이죠. 그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평화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부의 핵심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냥 좌시할 경우에 이것이 굳어진다, 화석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청와대는 이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일각에서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자꾸 저렇게 뭔가 불씨를 안기다 보니까 좀 저걸 대체하거나 아예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정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옛날에 아주 멋있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유승민 전 대표의 연설을 듣고 저도 가슴이 뛰었다니까요. 그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민주당 쪽에서도 밑으로 박수친 사람들이 있었고 기자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미 새누리당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잘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파동을 놓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뭐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건 이거야말로 과한 것 같고요. 예.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뭐 저는 그 정도 연설이라면 필요한 게 아닌가. 예. 나름 대안도 제시하면서 그래요.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과의 민주당과의 대결 국면 3월 9일 29대 좀 다시 꽁꽁 얼어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네, 다시 그렇죠. 얼어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선거제 개편안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 이거 정말 추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야 사당이 쫄쫄 뭉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야 사당이 이렇게 나가는 입장, 이 자체는 이제 법안을 그대로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제 연말경에 330일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또 뭐 그 전에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인데 지금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된다, 네.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당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연동형 비례제라든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뭐 양당 정치 구도가
희석되고 좀 효과가 감소되니까 야당의 제1야당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말경에 과연 이 부분이 이제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 본다 그러면은 여야 4당이 합치게 되면은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사실상 선거구제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약 27개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 셈이거든요. 민주당 안을 보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27명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단지 27명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패스트 트랙이고 대의적 명분이 있어서 찬성을 한다 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예.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공천과 지역구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 2000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부결이 됐었죠. 16대 총선을 앞두고 그때는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과 비례대표제, 그다음 석패율까지 도입해서 원내 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김동주 의원이 아마 신상 발언을 통해서 국회 연설을 했고, 거기서 이어진 표결에서 바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합의가 그렇다 하더라도 각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습니다. 뭐 안 될 거다. 그건 또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패율제도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구를 잃는 의원들에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판을 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 속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색깔론 막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판을 잘 이끌라고 생각해도 잘 되기 어려운 게 국회인데, 제1야당이 판을 깰라고 하니 국회는 더 어려워져서 저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 자유한국당 때문에 진짜 국회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225개로 지역구를 줄이면 28개 줄게 되잖아요. 28, 지금 253이니까. 네. 그럼 어디서 줄게 되느냐? 인구가 적은 곳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줄게 되겠죠. 이 농어촌 산간 지역의 경우는 주로 자유한국당의 텃밭이 많습니다. 경북, 경남, 충청, 남북,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석수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 줄 거라는 이해 타산 때문에 지금 판을 깨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타협이 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60석,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한 60석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도농복합 선거구를 해서 조금 그 농어촌 지역의 또 인구 분포에 따른 선거구제 획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농촌 대표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다 보면 되게 예전 같으면 뭐 그런 비례대표를 한 60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구를 240석 정도로 해서 타협안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예 타협을 안 하겠다고 하니 그거는 뭐 의회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한국당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 내각제에 맞는 것이다 보니 대통령제를 아예 함께 의원 내각제와 같은 개헌을 통해서 함께 변화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이라 국민 절대 다수가 국민이 반대하십니다. 그 국민이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온 건 이 판을 깨겠다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뜻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나름 고민해서, 민주당도 의석이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 운영될 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비례대표 수를 정하고 지역구 의원을 정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의원 정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됩니다.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이걸 막기 위해서 225대 75로 고정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적어도 두수 세수는 내다봐야 되는데 반수 보고 태극기 세력만 보고 하니까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하나만 더 할까요? 계속 국회 갈등과 다툼 상황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미세먼지 관련법 오늘 7개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하자, 이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건데 이걸 받아들이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수장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거를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에게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 그러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를 얻게 되는 효과가 되죠. 왜냐 그러면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끌어들였고 손학규 대표와 협조적 공조 체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팬덤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처리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해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정무적 부담이 대통령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봐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저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또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집행 그리고 대통령 지도력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이 호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역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석삼조의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최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미세먼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건 로또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만 해도 미세먼지가 오전에 굉장히 심하다가 오후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싹 가셔서 조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기압 변화와 바람, 풍속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성격상. 그리고 무엇보다 반기문 전 총장이 맡아주시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지정학적 문제이면서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의제가 격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 계실 때도 환경 문제에 많이 천착을 하셔서 일을 많이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세명대 이상희 교수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